파트 4. 금단의 사랑 그리고 황금의 나라. 어느 날 윈스턴의 삶의 뜻밖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가 줄곧 사상 경찰의 스파이라고 의심했던 검은 머리 소녀 줄리아가 그에게 사랑해요, I love you 라고 쓰인 쪽지를 건넵니다. 이 단순한 문구는 윈스턴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불꽃을 지핍니다. 당의 감시 속에서 사랑은 가장 위험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당의 눈을 피해 황금의 나라 골든 컨트리 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 사랑을 나눕니다. 윈스턴은 화장실로 가는 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그에게 쪽지를 건넨 바로 그 장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자신보다 덩치 큰 누군가가 바로 뒤를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시작하려는 듯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윈스턴은 갑자기 멈춰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주 섰고 윈스턴의 유일한 충동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은 같은 움직임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 윈스턴의 팔에 잠시 다정한 손을 얹어 두 사람이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너 파티 대다수 멤버들과 차별화되는 특유의 점잖고 진지한 예의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당신의 뉴스피크 기사 중 하나를 타임즈에서 읽었습니다. 뉴스피크에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윈스턴은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학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언어의 실제 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우아하게 글을 씁니다. 오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당신의 친구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분명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군요. 다시 윈스턴의 심장이 아프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사임에 대한 언급 외에 다른 것일 리는 없었습니다. 사임은 뉴스피크 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윈스턴의 동료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비존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식별 가능한 언급도 치명적으로 위험했을 것입니다. 오브라이언의 말은 분명 신호, 즉 암호였을 것입니다. 작은 사상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그는 그들 둘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지만 이제 오브라이언이 멈춰 섰습니다. 그가 항상 그 몸짓에 담아내던 기묘하고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친근함으로 그는 안경을 다시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당신의 기사에서 제가 2개의 진부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아주 최근에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뉴스피크 사전의 열판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윈스턴이 말했습니다.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부에서는 여전히 9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판은 몇 달 후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부의 선행본이 배포되었습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매우 그렇습니다. 윈스턴이 말했습니다. 즉시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전 중 일부는 매우 독창적입니다. 동사의 수 감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디 봅시다. 사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내드릴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종류의 일은 항상 잊어버려서요. 혹시 당신에게 적합한 시간에 제 아파트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신지요? 잠시만요.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텔레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다소 멍한 표정으로 주머니 2개를 만지더니 작은 가죽 표지 수첩과 금색 잉크펜을 꺼냈습니다. 텔레스크린 바로 아래 기기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누구든 그가 쓰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서 그는 주소를 휘갈겨 쓰고는 페이지를 찢어 윈스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집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없다면 제 하인이 사전을 드릴 것입니다. 그는 사라졌고 윈스턴은 이번에는 숨길 필요 없는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에 쓰인 것을 조심스럽게 외웠고 몇 시간 후에 다른 많은 종이들과 함께 기억의 구멍에 떨어뜨렸습니다. 황금의 나라 The Golden Country, 황금의 나라. 는 윈스턴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끼 낀 늙은 버드나무 아래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평화로운 초원이 펼쳐진 곳이죠. 이곳은 당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자유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허용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줄리아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도 바로 이 황금의 나라 와 흡사한 숲속의 은신처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실제 장소를 넘어 윈스턴과 줄리아에게 내면의 자유와 금지된 사랑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도피처가 됩니다. 황금의 나라는 조지 오웰의 상상력 속에서 탄생한 비유적인 장소이지만 잃어버린 낙원, 인하, 이상향과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염원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현실의 고통과 제약에서 벗어나 황금기와 같은 이상적인 시대를 꿈꿔왔습니다. 이는 종종 자연과의 조화, 순수한 사랑,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1984에서 이 황금의 나라는 당의 억압적인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인간 정신의 저항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황금의 나라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통제되는 사회에서 순수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바쁜 일상과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황금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것이 실제 자연 속의 은밀한 장소이든 혹은 책이나 예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든 인간은 언제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황금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에게 이곳은 짧은 행복을 선사했지만 그 행복은 늘 깨어질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느끼나요? 파트 5. 권력의 진실 그리고 사랑의 배신. 윈스턴은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오브라이언의 말을 꿈처럼 간직했습니다. 그에게 이 말은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사실 형제단이 아닌 당의 인어 파티 일원이자 윈스턴의 고문이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윈스턴에게 골드스타인의 책을 건네주며 당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합니다. 당신은 제가 전에 물었던 100일 호실에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100일 호실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철사로 만든 상자나 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들어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브라이언이 서 있는 위치 때문에 윈스턴은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 오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산채로 매장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꼬챙이에 꿰어 죽거나 혹은 50가지 다른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 치명적이지도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약간 옆으로 비켜서 윈스턴이 테이블 위의 것을 더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에 손잡이가 달린 직사각형 철사 우리였습니다. 우리 앞쪽에는 펜싱 마스크처럼 생긴 것이 바깥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4m 떨어져 있었지만 윈스턴은 우리가 세로로 두 칸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에 어떤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쥐였습니다. 당신의 경우, 오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쥐입니다. 101호실은 1984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궁극의 공포를 이용해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당에 대한 완벽한 복종을 이끌어내는 고문실입니다. 윈스턴에게는 쥐가 바로 그 공포였습니다. 쥐가 가득 찬 오리를 그의 얼굴에 씌우려는 순간 그는 줄리아에게 하세요. 줄리아에게. 저는 싫어요. 줄리아.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얼굴을 찍고 뼈만 남기세요. 저는 싫어요. 줄리아. 저는 싫어요. 라고 절규하며 결국 줄리아를 배신합니다. 이는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충성심마저 파괴하는 당의 궁극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101호실 이라는 용어는 조지 오웰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BBC에서 일할 때 아주 지루한 회의실 중 하나가 101호실로 불렸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이름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와 연결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1984 이후 101호실은 특정인이 가장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이디엄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미는 나의 101호실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미가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공포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 이디엄은 심리적 고문이나 극심한 압박을 통해 개인의 의지를 꺾는 상황을 묘사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01호실은 무엇인가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1984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의 슬로건, 전쟁은 평화, 자유는 노예, 무지는 힘. War is peace, freedom is slavery, ignorance is strength.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당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권력, 순수한 권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들은 그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이중사고의 핵심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들을 결합하여 당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합니다. 전쟁은 평화는 끊임없는 전쟁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당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의미하며, 자유는 노예는 개인이 자유로워질수록 당의 통제에 더 취약해진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는 힘은 대중이 무지하고 교육받지 않을수록 당의 통치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당이 현실을 재정의하고 대중을 조작하며 모든 반대의 의견을 분쇄하는 데 사용하는 정신적인 무기입니다. 이 슬로건들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당의 이념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로 소설 출판 이후 전체주의, 선전, 그리고 현실 왜곡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들을 병치시켜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당이 제시하는 진실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이중사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고 주장할 때 우리는 자유는 노예 라는 슬로건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또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몰아가며 비판적인 시각을 억압하는 경우에도 이 슬로건들이 연상됩니다. 이 슬로건들은 단순히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을 재구성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는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세 가지 모순된 문구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혼란과 불편함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것이 이 슬로건들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성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파트 6. 침묵하는 저항, 그리고 절망적인 깨달음. 고문과 세뇌를 통해 윈스턴은 서서히 당의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이 조작되며 심지어 이 더하기 2는 5라는 명제마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사랑이라는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줄리아를 배신하는 것은 궁극적인 패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윈스턴은 자신의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오브라이언은 그에게 재통합의 세 단계가 있다네. 학습, 이해, 그리고 수용. 이제 자네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할 때야. 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은 자신이 왜 Ministry of Love에 왔는지, 왜 그들이 자신에게 이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나는 그것을 썼다네. 다시 말해, 나는 그것을 쓰는데 협력했지. 알다시피 어떤 책도 개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며 골드스타인의 책 이 사실은 당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드러냅니다. 당의 통치는 영원하며 프롤들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윈스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고 윈스턴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스스로를 지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의 한 줄기 통증이 그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다이얼 레버를 35로 밀어 올렸습니다. 어리석군, 윈스턴, 어리석어. 오브라이언은 레버를 뒤로 당기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당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우리는 타인의 선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권력, 순수한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순수한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과도 정치와 다르다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모든 자들은, 심지어 우리와 닮았던 자들조차도 겁쟁이의 위선자들이었지. 독일 나치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방식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웠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동기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권력을 마지못해 그리고 제한된 기간 동안 잡았으며 곧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낙원이 올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네. 아무도 권력을 포기할 의도로 잡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네.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야.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네.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지. 박해의 목적은 박해다. 고문의 목적은 고문이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다. 이제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나?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분노하여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상상하는군. 하지만 우리는 인간 본성을 창조한다네. 인간은 무한히 수능적이야. 아니면 프롤레타리아나 노예들이 일어나 우리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자네의 옛 생각으로 돌아갔나?
그 생각은 버리게. 그들은 동물처럼 무력하네. 인류는 당이다. 다른 자들은 외부인들이지. 무관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윈스턴은 저는 상관없어요. 결국 그들이 당신을 이길 거예요. 조만간 그들이 당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브라이언이 신을 믿나, 윈스턴? 이라고 묻자 윈스턴은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패배시킬 이 원리인가? 모르겠어요.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자네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네. 자네가 인간이라면 윈스턴, 자네는 마지막 인간이야. 자네 같은 종은 멸종되었지. 우리가 상속자들이다. 자네가 혼자라는 것을 이해하나? 자네는 역사 밖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야. 그의 태도가 바뀌고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우리의 거짓말과 잔인함에 대해 자신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나? 네, 저는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자네가 처한 상태를 보게. 그는 말했다. 몸 전체에 낀 이 더러운 때를 보게. 발가락 사이의 때를 보게. 다리에 난 그 역겨운 궤양을 보게. 자네는 염소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자네의 야윈을 보게. 보이나? 내 엄지와 검지로 자네의 이두박근을 감쌀 수 있다네. 나는 자네 목을 당근처럼 부러뜨릴 수 있어. 우리 손에 들어온 이래로 자네가 25kg이나 빠졌다는 것을 아는가? 심지어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고 있어. 보게. 그는 윈스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한 뭉치를 뽑아냈습니다. 입을 벌려. 9개, 10개, 11개의 이빨이 남아있군. 우리에게 오기 전에 몇 개나 있었지? 남아있는 몇 개조차 빠지고 있군. 이리 보게. 그는 윈스턴의 남은 앞니 하나를 그의 강력한 엄지와 검지로 잡았습니다. 윈스턴의 턱에 통증이 쑤셨습니다. 오브라이언은 흔들리는 이를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방 건너편으로 던졌습니다. 자네는 썩어가고 있어. 그가 말했다. 산산조각 나고 있지. 자네는 무엇인가? 더러운 쓰레기 봉투일 뿐이야. 이제 돌아서서 거울을 다시 보게. 저것이 보이는가? 저것이 마지막 인간이야. 자네가 인간이라면 저것이 인류다. 이제 다시 옷을 입게. 1984에서 윈스턴과 줄리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사랑은 당에 대한 침묵하는 저항의 상징입니다. 직접적인 반란은 불가능한 세계에서 개인의 감정, 욕망,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 됩니다. 그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당을 전복시킬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내면 세계와 인간성을 지키려 노력하며 당의 이념에 맞섭니다. 줄리아는 저는 다음 세대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며 거대한 이념 싸움보다는 개인적인 행복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반항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에는 개인의 삶이 정치적 투쟁의 최전선이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침묵하는 저항. 은 포갑적인 정권이나 시스템에 맞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예술, 문화,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묘하게 이루어지며 때로는 자신만의 진실을 지키는 내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직접적인 반대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책을 몰래 읽거나 금지된 음악을 듣거나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기록하는 등의 침묵하는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1984의 윈스턴과 줄리아는 바로 이런 유형의 저항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키려는 노력은 당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인간 정신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거대한 조직이나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침묵하는 저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용기를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침묵하는 저항을 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이 밤 고요한 마음 속에서 무언가 작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파트 7. 두려움의 극복, 그리고 빅 브라더를 향한 사랑. 윈스턴은 고문과 세뇌의 끝에서 자신의 가장 큰 공포인 쥐가 가득한 101호실에 직면합니다. 줄리아에게 하세요. 라고 외치며 그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이 배신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를 당의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나는 빅 브라더를 사랑한다. 는 그의 마지막 독백은 당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고문과 세뇌 과정을 거치면서 윈스턴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살이 찌고 힘이 생겼으며 궤양도 가라앉았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목욕할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이 주어졌고 심지어 치아도 새로 받았습니다. 그는 자유는 노예, 이 더하기 2는 5 같은 당의 슬로건을 쓰며 자신을 재교육했습니다. 그의 자유는 당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에 대항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일기장 표면의 하얀 먼지 한 점까지도 그들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네는 나를 속이려 했지.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어리석은 짓이야. 똑바로 서. 내 얼굴을 보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자네는 나아지고 있어. 지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군. 감정적으로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 말해주게, 윈스턴. 그리고 거짓말은 하지 마. 나는 거짓말을 항상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을 자네는 알지. 말해주게, 빅 브라더에 대한 자네의 진정한 감정은 무엇인가? 저는 그를 증오합니다. 자네는 그를 증오하는군. 좋아. 그럼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군. 자네는 빅 브라더를 사랑해야 해. 그에게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자네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을 경비원 쪽으로 살짝 밀어내며 풀어주었습니다. 101호실. 윈스턴이 묶여있던 의자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때 오브라이언은 그에게 다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의 경우 그것은 쥐였습니다. 쥐가 가득 찬 철사 우리를 그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오는 순간 윈스턴은 자신의 공포와 직면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줄리아에게 하세요. 줄리아에게. 저는 싫어요. 줄리아.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얼굴을 찍고 뼈만 남기세요. 저는 싫어요. 줄리아. 저는 싫어요. 라고 절규합니다. 이 외침과 함께 윈스턴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줄리아를 배신했고 당이 원하는 대로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투쟁은 끝났습니다. 빅 브라더를 사랑하라. Love Big Brother. 이것은 윈스턴 스미스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며 당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증오와 반항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고문과 세뇌 그리고 가장 깊은 공포를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빅브라더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심리적 굴복이자 자신의 존재를 당의 이념과 동일시하는 최종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빅브라더를 사랑하라. 는 문구는 1984의 결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문장으로 억압적인 시스템이 개인의 의지를 어떻게 완전히 파괴하고 재편성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디엄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집단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불합리한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이디엄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속여가며 현실에 적응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강요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자아의 상실과 영혼의 죽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잠시 동안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는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허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1984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경계에 대한 끔찍한 질문입니다. 모든 저항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오웰이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고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1984가 디스토피아 문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디스토피아라는 말, 요즘은 영화나 게임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오웰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그런 장르가 막 정립되던 시기였어요. 1984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품이에요. 이전에도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은 있었지만 오웰은 그걸 정치적 현실과 연결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무섭게 그려냈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 이제는 거의 문화적 아이콘이 됐잖아요. 감시, 언어 통제, 역사 조작 이런 요소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학 비평적으로 보면 1984는 단순한 SF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 철학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후에 나온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다 오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1984는 디스토피아 문학의 기준점이자 현대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여러분이 클릭하는 모든 링크, 머무는 모든 페이지, 심지어 스크롤 속도까지도 데이터가 됩니다. 이것이 현대판 빅브라더의 감시가 아닐까요? 이 밤 우리는 윈스턴 스미스의 여정을 따라가며 1984의 어둡고도 섬뜩한 세계를 함께 걸었습니다. 빅브라더의 눈, 기억의 구멍, 뉴스피크, 이중사고, 그리고 101호실과 같은 개념들은 단순한 소설적 장치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현재를 장악하고 과거를 지우며 결국 미래까지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슬펐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미약한 불씨와 끝내 꺼지지 않는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성의 빛입니다. 오늘 밤 1984가 던지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현재, 과거, 미래를 잇는 진실의 사슬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